유인석의 자는 여성이고 호는 의암이며 본관은 고흥이다. 어우 유몽인의 10세 손으로 구대조인 나월 땅 유우한이 한양에서 춘천 관호로 이사하여 살았다. 그 후 1884년에 유인석이 다시 제천의 장담으로 이사하였다. 유인석은 헌종 1842년에 태어났다. 체격은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뜻이 크고 기계가 있었으며 결단력이 있었다. 성제 유중교의 조카뻘 되는 친척으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성제를 따라와서 이항로의 문화에서 수학하였다. 화서 이항로는 유인석을 한번 보고는 인을 다 쓸 수 없을 정도라며 크게 칭찬하였다. 얼마 후에는 성제 유중교와 중암 김평묵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두 선생 역시 유인석이 큰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였고 유인석 또한 새 스승처럼 되기를 스스로 다짐하였다. 우남 박문일이 일찍이 성제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학문의 전통이 같은 가문 안에서 이어지게 되었으니 매우 축하드립니다. 성제 유중교가 세상을 떠나자 성제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모두 성제를 모시듯 유인석을 스승으로 섬겼다. 같은 문화 출신의 여러 사람들도 스스로 유인석의 제자를 자처하는 이가 많았다. 모든 사람들이 유인석을 유학의 으뜸 학자로 우러러 받들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유인석은 중암, 성제 두 스승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비록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말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단순히 나라가 망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리에 따라 행동하고자 합니다. 두 스승은 좋다. 고 하였다. 이에 유인석은 문화생 40명과 함께 임금께 소장을 올렸다. 처음에는 유인석을 소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삼으려 하였다가 나중에 홍제구로 바꾸었다. 이 일을 계기로 전국의 이만손, 김조영, 백낙관 같은 선비들이 잇따라 간절히 소를 올렸으니 이는 모두 유인석이 처음 앞장서서 이끈 일이었다. 1894년에 박영효 등의 역적들이 일본군을 믿고 임금을 협박하여 나라의 옛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이르렀다. 1895년 여름에는 제도를 고쳐 전통 예복을 훼손하였다. 당시 제천 군수 김익진은 일찍이 일본군 우두머리의 통역관을 지낸 자로 복장을 바꾸라는 변복령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이 매우 심하였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하니 제천 군민들이 두려워 떨었다. 유인석이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의논하여 말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전통 의관을 갖추어 있고 지내는 모임들이 영원히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마땅히 서둘러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 한번 강습례를 행해야겠습니다. 주용규와 서상렬이 매우 기뻐하며 내 고을의 동지들을 불러 춘추를 강론하는 한편 향음주례를 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왕비민 씨는 역적들의 행태를 보고 예전에 그들에게 속았던 것을 애통해하며 임금께 그들을 제거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자 8월에 김홍집, 육일준 등이 일본인 미우라 고로와 함께 왕비를 시해하고 법을 고쳐 왕비를 패출하였다. 이때 판서 이경직은 대궐뜰에서 역적들을 꾸짖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병마절도사 홍제인은 병사들을 이끌고 적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해 겨울 11월 15일에는 역적들이 강제로 임금의 머리를 깎고 거짓 조서를 내려 전국의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온 국민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판서 이인흥, 감역 이봉환, 사인 이응제도 분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인석이 충북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키니 경기 남부 호서, 영남, 관동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의병이 일어났다. 이보다 앞서 유인석은 역적들이 왕비를 시해하고 패한 뒤 신하와 백성들에게 상복을 입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유인석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찌 상복을 입지 않아 원수 도적의 말대로 따르겠느냐?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상복을 입었다. 또한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모아
별난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인 처변3사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거의소청, 즉 의병을 일으켜 적을 물리치는 일이다. 둘째는 부해거수, 즉 나라 밖으로 나가 우리 문화와 전통의 큰 뜻을 지키는 일이다. 셋째는 자정치명, 즉 스스로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이다. 이 3가지는 모두 행할 수 있는 일이니 각자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라. 나 역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행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 밖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하였다. 당시 지평 출신의 선비 이춘영과 안승우가 의병을 일으켜 제천에 이르자 유인석은 자신의 문화생인 서상열, 이필희, 신지수, 이범직에게 먼저 그들과 합류하도록 하였다. 이후 안승우 등이 영월에 모여 유인석에게 대장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유인석은 당시 어머니의 상중이었고 또 문화생들을 이끌고 해외로 건너가는 일을 계획 중이었기 때문에 정중히 사양하였다. 그러자 의병 무리들이 울며 말하였다. 공자께서도 백금이 상중임에도 오랑캐를 정벌한 것을 큰일을 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물며 지금처럼 나라의 큰 도리가 무너지려는 때에야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상중의 예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니 마땅히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유인석은 사람들의 뜻과 여론을 외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대장직을 받아들였다. 유인석은 영월에서는 방어는 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충주로 진격하여 점령한 뒤 제천으로 물러나 이곳을 근거지로 삼고 일본군을 토벌하였다. 또한 적과 한편인 자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여겨 충주 관찰사, 김규식과 청풍 군수 권숙 등 4명을 처형하였다. 1896년 4월 적의 장수 장기렴에게 패하여 중군 안승우와 종사관 홍사구가 전사하였다. 유인석은 깊이 슬퍼하고 분개하며 단양으로 퇴각하였다. 전패와 성현의 사당에 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간절히 말려 뜻을 거두었다. 유인석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미 대의를 위해 이 몸을 바치기로 하였으니 지금 이 일로 자결한다면 내 몸을 깨끗이 하는 데는 유감이 없겠으나 길이 원수를 갚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뜻을 거두었다. 의병 무리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관서 사람들은 기질이 강하고 용맹하며 무예가 뛰어나니 마땅히 그곳으로 가서 병사를 모집하여 다시 의기를 떨쳐야 한다. 그리하여 관서 땅으로 향하였으나 그곳의 관찰사와 군수들이 모두 병사를 출동시켜 압박하므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결국 국경을 넘어 요동 땅으로 들어가 마침내 회인현에 이르렀다. 회인현의 수령 서본우가 말하였다. 무기를 가지고 우리 경내에 들어오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니 만약 무기를 내려놓고 들어온다면 우호적으로 대하겠다. 서본우는 상관에게 보고하여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은자 60냥과 돈 300조만을 주고 군사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다. 유인석은 어쩔 수 없이 파저강 가에 이르러 의병 219명을 해산하여 돌려보냈다. 의병들은 종일토록 통곡하며 차마 이별하지 못하였다. 1897년 가을에 참봉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유인석은 받지 않았다. 임금께서 서상무와 김현식 2사람을 보내어 유인석의 충성과 의리를 특별히 칭찬하고 불러들이려 하였는데 임금의 뜻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웠다. 사신으로 온 자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의 정세가 새로 바뀌었고 적들이 점차 물러가고 있으니 임금께서도 감격하고 계십니다. 비록 당신이 돌아온다 해도 반드시 벼슬을 주겠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중국 춘추 시대의 훌륭한 정치가인 자산이 속임을 당했어도 그의 지혜로움에는 흠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국경 밖에 있는 신하로서 임금의 뜻을 삼가 받아들여 송나라의 학자 이천이 서경 국자감에 부임하던 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유인석은 국경 안으로 들어가 초산 경내에 이르러 임금께 상소를 올리며 이렇게 아뢰었다. 명을 듣고서 잠시도 지체할 수 없어 국경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감히 다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 원수를 갚고 우리 문화와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는 뜻을 아랜. 다음 제천의 담상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3년상을 마쳤다. 1898년 봄에 유인석은 다시 요동으로 들어가 밭을 갈고 독서하는 데 힘을 기울이며 중화의 전통과 문화의 맥을 보존하려 하였다. 그는 중화의 도를 보존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와 강래에 달려있다고 여겼다. 유인석은 이필이를 중국 노나라 공자의 고향인 권리로 보내어 공자의 초상화를 구해오게 하였다. 공자의 72대손인 연성공 공의가 사람을 시켜 초상화 한 점을 보내왔다. 유인석은 집 한 채를 지어 공자의 초상화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또한 주자의 영정과 우리나라의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 율곡 이,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5선생, 그리고 와서 이항로, 중암 김평묵, 성제 유준교 3선생을 차례로 함께 모시고 대략 주자의 석채의에 따라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함께 강회를 열기도 하고 향음 주례를 행하기도 하였다. 1906년에 다시 춘천으로 돌아갔다. 이 시기에 화동속 강목을 간행하여 세상에 전하였다. 이후 다시 요동으로 들어갔고 1915년 정월 24일에 병으로 요동에서 세상을 떠났다.